엄마가 임신했다던 애는 어딨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명백히 어린 아이의 손톱 자국인 거예요. 판이 나오는데요. 한 45cm 정도 되는. 그리고 거기서 어린아이 두개골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소설은 그 환자입니다. 총망받는 의사 파커가 한 기괴한 환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파커는 규모는 크지만 재정난이 좀 심각한 지방의 한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재라고 취급받던 그가 이런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된 이유는 순전히 그 약혼녀 조슬린 때문입니다. 이 조슬린은 좀 부유한 집안의 딸로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면서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이던 학생이었어요. 그런 그녀 옆에서 이제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싶었던 파커가 그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파커는 사실 애초에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본인의 엄마가 조현병 환자였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다룰 건데 그 엄마가 병원에 있으면서 의사로서의 지위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기가 의사로서 쓰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바랬어요. 파커가 일했던 코네티컷 주립정신병원은 담쟁이 동굴들이 건물 전체를 휘감고 또 창문마다 창살들이 좀 많이 녹슬어 있는 그런 딱딱한 모습들로 인해서 외관이 되게 좀 흉물스러운 감옥 같은,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이 병원 안에 내부는 관리가 잘 돼 있고 청결도 좀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 주립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장기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보험회사에서 잘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해요. 온전히 자기의 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좀 병원비가 저렴한 그런 지방에 있는 주립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역시 이 파커가 일했던 병원에도 장기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환자가 30년이 넘게 그 병원에 있었어요. 이 환자에게 바로 호기심을 느낍니다. 이 환자는 조라고 불렸어요. 그곳에서. 좀 더 알아보려면 본명을 먼저 알아야 했어요. 근데 이 조는 본명을 아는 사람이 병원 관계자 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30년 동안 오래 있었고 또 병원에서 마치 사회와 단절시킨 것처럼 정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로지 독방에만 있었던 환자였거든요. 이 병원에 오래 있었던 수간호사 네시에게 다가갑니다. 파커는 이 조라는 환자를 내가 치료해보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자 네시가 정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파커를 말려요. 절대 자신은 너가 그 환자를 막게끔 도울 수 없다. 결국 파커는 혼자 비밀리에 조의 정보를 캐봅니다. 조의 본명까지 알게 됐어요. 조셉 E.M이었습니다. 조는 1973년에 처음 이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조의 나이는 6살이었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첫 번째 진단에서는 6살짜리 꼬마 아이가 단순한 야경증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밤마다 어떤 괴물이 나와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말을 해요. 그 아이가 묘사했던 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몸에 털이 되게 많고 또 눈이 파리처럼 생겼다고 해요. 거미다리 같이 생겼고 또 손톱도 길어요. 벌레 공포증으로 인한 환각과 환시, 뭐 심하면 자해 정도의 수준으로 진단이 되고,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아이가 다시 금방 병원으로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때는 굉장히 아이가 좀 말도 되게 잘 듣고 또 자기의 치료에 대해서 되게 협조적인 아이였는데, 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온 거예요. 심지어 언어는 퇴행을 해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폭력적인 아이로. 아이를 말리던 간호사 중에 정강이 수술을 받았던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실려나가게 만들고 막 아이가 엄청 폭력적으로 되어서 온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폭력적이니까 그때 말리던 한 간호사가 엄청 걷어차네 이 못된 꼬마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 조가 언어 퇴행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문이 막 트이면서 욕을 그 6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욕이 아닌 욕들을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간호사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못된 말들만 골라서 막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간호사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병가까지 내고, 그때 조의 행동은 반사회적인 성향을 넘어서 일단 그 나이에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말들을 막 했어요. 결국에는 이 당시의 병원장이 이 조를 격리시키고 독방으로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조는 한동안 독방을 써요. 그 한동안이 4년. 그래서 6살에 입원해서부터 이제 조가 10살이 됩니다. 10살이 될 쯤에 이 병원이 이제 재정난이 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독방을 쓰던 조를 다른 환자랑 같이 병실을 쓰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워낙 좀 특수한 환자였기 때문에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해서 같이 방을 쓰게 한 이 환자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환자였어요. 필립이라는 환자인데 그 환자는 성인이었고 이제 조의 나이는 10살이었죠. 다음 날 바로 사고가 터지죠. 이 조는 사람 열받게 하는 말을 막 하던 애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환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엄청난 구타를 합니다. 조는 팔이 부러지고 두개골이 금이 갈 정도로 이 필립한테 구타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 괴물 새끼라고 하면서 이 다음 조와 같이 방을 쓸 환자가 오는데요. 이 환자는 8살짜리 중증 자폐가 있는 환자였어요. 이때 둘은 더 심각합니다. 8살짜리 환자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어떤 말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오게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조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이 자폐 환자에게 약 처방을 잘못했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또 다음 같은 방을 쓸 환자가 오게 되는데요. 6살짜리 아이인데 친부한테 성적 학대를 좀 많이 당했던 아이여서 PTSD가 좀 심한 아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위험한 A급 위험한 환자와 어떻게 그 6살짜리 그런 좀 같이 방을 쓰게 한 건지, 이게 옛날이라 가능했던 건지, 아무튼 그래서 그 둘이 같이 방을 쓰게 됐는데 그 아이는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10살짜리가 할 수 있는 강간의 수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이제 독방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명 더 이제 방에 넣었는데 그 환자는 이제 10대 환자로 마약 중독자고 또 인격 장애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선 그래도 노력을 한다고 한 게 각자의 침대에 이 결박을 해 놔요. 가죽끈으로 손을 묶어 놓습니다.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 환자가 손목에 묶여 있는 이 가죽끈을 이빨로 끊고 창살이 쳐져 있는 창문을 어떻게 깨부셔서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정말 순전히 스스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사람이 두려움에 떨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후에도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 다치거나 죽게 만드는 정도의 엄청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가 되는 거죠. 병원장은 조를 정신 이상 범죄자 그 이상의 대우를 하면서 완전히 가두고 집단 생활 같은 거에서는 완전 배제를 시키고 그 방에서만 생활하도록 30년 이상을 이런 내용을 이제 파커가 진료 기록실에서 찾아서 알게 됩니다. 파커는 더 호기심이 일었고 정말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속에서 이런 정의감이 막 불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 수간호사 있잖아요. 내시가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죽게 되는데요. 목격자들의 말로는 그 조의 병실에서 나온 직후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해요. 파커의 입장에서는 병원에 일단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도 좀 가깝다고 느꼈던 사람이 바로 그 내시였는데 그녀가 그렇게 되니까 좀 충격이 상당했어요. 또 내시는 그 병원의 수간호사로 정말 오래 있었던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원에 정말 거의 모든 일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그녀가 사라지자 병원 측 사람들은 마음이 슬픔과 동시에 그녀가 했던 업무를 모두가 함께 나눠서 해야만 했어요. 이건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파커는 이게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추가로 맡고 싶은 환자의 명단을 적어서 상사인 브루스에게 줍니다. 참고로 이 브루스라는 의사는 돌팔이 의사, 환자들 약 많이 먹여서 좀 그냥 정신 몽롱하게 하고 자기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그냥 정말 의사 같지도 않은 의사였죠.
파커는 당연히 그를 의사로서 어떤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 명단을 본 브루스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고함을 치고 그 파커에게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며 그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알고 이렇게 나대느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병원장 로즈가 나타나요. 병원장 로즈는 갈색의 긴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갖고 있었고 50대 초반임에도 40대 정도로 보이고 키는 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오자마자 파커와 이야기해보고 싶다며 브루스를 내쫓습니다. 파커와 로즈가 대화를 시작하는데 너가 조에 대해서 진료 기록들을 열람해 본 걸 난 다 알고 있다. 너가 조를 담당할 의사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파커가 조를 담당하게 돼요. 첫 진료가 시작됩니다. 파커가 조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요. 참고로 이때 조의 나이는 파커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조는 생각보다 마르고 작고 금발머리는 얼굴을 다 덮어서 되게 덥수룩한 인상을 갖고 있었죠. 조의 목소리는 좀 듣기 싫을 정도로 얇고 또 거칠었어요. 그리고 또 낮았다고 해요. 얇고 낮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그리고 또 좀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진 이제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해요. 면담을 시작하는데 파커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조와는 다르게 공격적인 모습도 없고 공포를 조장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말을 막 늘어놓기 시작할 뿐이었어요. 조는 되게 억울해 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자기가 미친 게 아니라 여기 병원 사람들이 미친 거다. 그 6살짜리 강간한 사건은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조가 하는 말이 6살짜리 그 애는 원래도 자기 아빠한테 강간을 당하고 했던 그 애가 오히려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난 걔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걔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조무사가 갑자기 뛰어왔고 대처할 수가 없었다. 그때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라고 해요. 근데 조가 만든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네가 사람들한테 한 짓은 다 뭐냐. 너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이랬더니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냐.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다 지들이 갑자기 죽거나 다친 거다. 지들이 혼자 알아서 그렇게 한 거다. 왜냐면 내가 제정신이거든. 내가 제정신인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다. 사실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부잔데 이 우리 엄마 아빠가 30년 동안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병원비를 계속 대잖아. 그래서 이 병원비 때문에 본인들 속 채우려고 나를 이렇게 가둬둔 거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의사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거다. 얼마 전에 있었던 내시도 그랬다. 나를 돕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고 그 방법을 몰라서 스스로 죄책감에 그렇게 된 거다. 파커는 여기서 약간 마음이 조에게 기웁니다. 좀 웃기잖아요. 환자한테 완전 세뇌당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파커의 과거를 알면 조금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병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 좀 낯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파커가 어린 시절을 조금 들여다보면 엄마가 조현병 환자였다고 했잖아요. 이 파커가 어렸을 때는 파커의 집이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많이 열악한 거의 정부가 버렸을 정도의 그러니까 환자를 거의 돌보지 않는 그냥 가둬두는 수준의 파커는 어린 마음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조르고 졸라서 어머니가 입원한 그 병원으로 갑니다. 파커는 가자마자 후회해요. 그 병원의 시설을 보고.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도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방문을 열자마자 이제 어린 파커의 눈에 보인 건 본인의 오줌 웅덩이 한가운데 앉아서 날카로운 것으로 팔을 긋고 있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파커를 보고 팔에서 구더기가 나오질 않는다 이러면서 계속 긁는 거예요. 엄마 좀 어떻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 애기한테 자장가 같은 노래를 막 불러요. 너무 트라우마가 클 것 같아요. 애기 입장에서. 그 어린아이들은 정말 너무 착하고
또 이 세상에 엄마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은. 파커는 엄마를 보고 그 엄마가 애초에 아픈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엄마가 저렇게 아픈 것 자체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내가 엄마를 저기서 구해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삽니다. 그게 커서도 마음 한켠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이 병원에 갇혀있는 조를 보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조가 마침 자기가 갇힌 거라고 막 말을 하니까 파커는 이 조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를 탈출시켜주기로 마음을 먹어요. 실제로 그 계획을 감행을 합니다. 근데 보기 좋게 실패로 가요.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로즈에게 끌려오는데요. 이 파커가 로즈의 방에 끌려왔을 땐 전 병원장인 토마스도 같이 있었는데요. 이 토마스는 조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그를 면담했던 조의 첫 담당이었습니다. 일단 그들은 파커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너도 지금 조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피해자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너를 탓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너를 해고시키거나 하지도 않을 거다. 그냥 조랑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파커는 이 병원 사람들이 아직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죠. 저렇게 30년을 넘게 가둬서 저렇게 만들 수가 있냐. 멀쩡한 사람도 정신 이상자가 되겠다. 이러면서 막. 그러자 로즈가 일단 진정을 시키면서 말해요. 잠깐만, 이 개에 너가 걸린 이유는 조가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야 라고 해요. 파커는 벙찌죠. 로즈와 토마스가 그들의 이야기를 파커에게 들려줘요. 진료 기록에 있었던 그 외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일단 토마스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맨 처음에 아이가 6살 때 왔을 때 야경증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밤에 괴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 벌레 같은 괴물 때문에. 그래서 이 토마스는 이 벌레에 좀 그 포커스를 맞추고 파악을 해본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친부에게 성적으로 가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 조가 말한 그 벌레 있잖아요. 그 벌레의 형상을 가만히 놓고 이렇게 보면 남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녹음 파일을 듣다 보면, 아이는 그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6살짜리 아이는 당시 토마스에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토마스가 눈치채지 못했던 거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냈던 거고, 그 다음에 조가 완전히 미쳐서 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죄책감을 많이 갖고 병원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이 책임을 느끼고 조를 완전하게 격리를 시킨 겁니다. 조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조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대로 행동합니다. 왜 첫 번째 때 그 간호사가 이 못된 꼬마라고 했더니 말을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막 언어 폭행을 막 엄청, 인신공격을 막 엄청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필립이라는 환자 있죠. 그 분노조절 장애. 그 환자가 그 조한테 이 괴물 새끼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그 간호사가 못된 꼬마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진짜 못된 아이처럼 엄청 굴었거든요. 근데 이 필립이 괴물 새끼라고 마이크 없이 했어요, 그동안. 자, 다시 그 시점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공포, 악몽에서 나왔던 괴물이라거나 이런 본인들만 아는 그런 괴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공포스러운 말이 아니라 내면에 갖고 있었던 공포 있잖아요. 근데 이 공포는 다 다르잖아요. 누구에게는 그게 벌레가 될 수 있고, 물고기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귀신같이 끄집어내서 공포심을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귀신 들린 거지. 그래서 여지껏 그 DSM에 있는 진단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토마스에 이어서 이제 로즈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로즈도 조를 치료했었던 적이 있어요. 토마스가 병원장인 시절에 로즈는 막 이 병원에 온 신참 의사였는데요. 로즈도 파커와 마찬가지로 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재였어요. 로즈가 조를 맡았을 때 그 조가 6살짜리 아이였거든요. 자 입장에서
모성애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꼬마 아이니까. 또 조는 로즈를 굉장히 잘 따랐다고 해요. 조가 정말 협조적으로 잘 따라왔대요. 4개월 정도면 조가 완치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둘의 유대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로즈는 사실 어렸을 때 그 부모님과 살짝 사이가 안 좋았어요.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자신이 좀 기대고 안정감을 느꼈던 게 바로 고양이였어요. 이 고양이를 조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 고양이를 받고 엄청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제 로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 고양이 사체가 목이 떨어진 채로 고양이의 피로 참견쟁이 로즈라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막 적혀 있습니다. 이거에 로즈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왜냐면 이 참견쟁이 로즈라는 말은 로즈가 학창 시절에 듣던 별명이에요. 본인도 잊고 있었던 별명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 6살짜리 꼬마아이가. 그래서 이거 파커는 듣자마자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구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신부님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알고 보니 이거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로즈랑 토마스도 신부님을 모셔왔었던 거야. 근데 이 신부님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신부님한테 속삭여가지고 신부님도 어떤 공포, 본인 내면의 공포가 없는 사람이 없겠죠. 마무리도 못한 채로 후다닥 그냥 거의 도망가듯이 가신 거예요. 결국에는 파커가 용기를 냅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의 부모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분명히 뭔가 그 집에 뭔가가 있었을 거다. 애초에 그 사건이 시작된, 조의 증상이 시작된 곳이죠. 파커는 방문을 합니다. 조의 집에. 엄청난 부자들만 사는 부촌에 있었는데 처음 이제 파커가 그 집 앞에 딱 갔을 때 뭐 당연히 대문이 으리으리했겠죠. 경비원은 그냥 경비원이 아니고 무슨 꼭 민간 군인 같은 사람이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이제 진입로는 정말 엄청나게 손질이 잘 된 언덕길이 막 있는 길이었고 또 그 위에 또 작은 숲도 있었대요. 그 숲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한가운데 석조 저택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인 조의 엄마 마사가 파커를 맞이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집의 현관문을 이제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소름 돋게 그 조가 말한 괴물, 그 벌레 괴물 있죠. 그 형상을 한 것이 딱 진짜 집의 벽 한가운데 떡하니 있었던 거예요. 파커가 그걸 본 순간 진짜 벙 쪄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마사가 이제 바로 너무 흉물스럽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저걸 떼고 싶은데 사실 애 아빠가 죽고 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희망의 상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두고 있다라고 해요. 좀 이해는 안 되죠. 그런 무시무시한 걸 집에 어떻게 그렇게 걸고 있는지. 집이 워낙 넓어서 잘 볼 일이 없나? 아무튼 그 괴물을 애초에 달았던 이유를 이제 마사가 설명을 하는데요. 애기가 말하는 이 괴물의 형상을 한 이 조각을 만들어서 복제를 시켜서 애기한테 이제 우리가 이 벌레 네가 말하는 괴물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한테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파커는 이제 조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마사가 얘기하기를 처음에 이 집에 이사를 온 건 조가 5살 때였대요. 그때 당시 마사는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이 임신한 아기가 태어나면 방을 따로 쓰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 그 조의 방을 좀 멋지게 꾸며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조는 진짜 그 방을 막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막 저녁 먹으러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도 않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바로 그날 밤부터 조의 야경증이 시작된 겁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자보기도 하고 뭐 그 방에서 안 재우고 막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잣집 사람들 소문을 조금 걱정하잖아요. 어릴 때 있는 일시적인 어떤 그냥 공포증, 뭐 벽장에 괴물 산다는 그런 공포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쉬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이 조의 아빠가 토마스와 동창이었던 거죠. 이 토마스에게 조의 아빠가 조의 그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바로 데리고 와라 해서 이제 토마스가 조를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나는 좀 의심이 들었던 게
그 조의 엄마가 임신했다던 애는 어딨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 끝까지 안 나오거든요. 파커는 그 조가 지내던 그 방으로 올라가 봅니다. 파커는 이제 천천히 방을 둘러보기 시작해. 조금 이상한 게 이곳에 이 방에 있는 인형들, 장난감 뭐 이런 게 다 한 번씩 찢어졌다가 꿰맨 흔적이 있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봉제 이렇게 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카펫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카펫을 들춰봅니다. 뭔가 선 하나가 찌 그어져 있는데 이게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명백히 어린 아이의 손톱 자국인 거예요. 시선을 따라가 보니 핏자국도 좀 있고 막 그런 거야. 한쪽 벽 쪽에. 그래서 바로 마사를 콜을 합니다. 마사한테 도끼 좀 갖고 와라. 이런 게 있는 거 알고 있었냐? 이랬더니 마사가 너무 놀라면서 몰랐다고 해요. 나는 근데 여기서 마사가 파커를 죽이거나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일 없이 마사는 도끼를 가지고 오고요. 파커가 그 도끼로 그 벽을 허물어요. 허물자 엄청난 악취와 함께 석고판이 나오는데요. 한 45cm 정도 되는. 그리고 거기서 어린아이 두개골이 나옵니다. 조구나. 이 두개골은 조의 두개골이구나.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조는 괴물인 거야. 조의 행세를 하면서 30년이 넘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왜 그 토마스가 그러니까 조는 부르는 대로 행동한다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조가 이 병원에 왔을 때 지금 너가 느끼는 그 옷장 속에 있는 그 괴물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너란다. 그래서 너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괴물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린 조가 그렇군요. 내가 나한테 겁을 먹고 있었던 거군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조가 가서 괴물이랑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애기가. 너는 나일 뿐이야. 난 너가 무섭지 않아. 막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괴물은 조가 된 거예요. 실제 조를 죽이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파커의 머릿속에는. 파커는 그 길로 뭔가 이제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녹음기를 품고 조의 병실로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조에게 네 본 모습을 드러내라고 막 윽박을 지르죠. 그러자 갑자기 조가 괴물이 막 되면서 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파커에게. 그걸 보고 이제 막 둘이 이제 말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괴물이 그래요. 넌 날 어떻게 생각하냐고. 파커는 입조심을 해야겠죠. 자기가 말한 대로 그 괴물이 변할 테니까. 그래서 막 파커가 막 난 너가 토끼 새끼 같은데 보송이라고 불러야 될까봐 막 이러면. 근데 그렇다고 그 괴물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파커는 진심으로 그 괴물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생각해야지 그렇게 변하나 봐요. 무심결에 어떤 몸을 파커가 이렇게 돌렸는데 돌리자 구석에 찌그러져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 괴물이 사라진 거야. 파커는 그 길로 그냥 나와요. 그 방을. 그리고 녹음기를 듣죠. 근데 역시나 괴물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고 본인의 목소리만 막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커는 너무 피곤한 상태로 쓰러지듯 잠을 잤는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꿉니다. 병원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평소랑 다르게 병원이 전체가 완전 깜깜한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 발밑이 되게 축축하고 끈적거리고 약간 이런 거야. 그렇게 파커가 조의 병실로 갑니다. 문을 열자 액체 같은 무언가가 막 방에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고 파커는 꿈에서 깨는데 땀인지 뭔지 모를 것으로 몸이 다 젖어 있어요. 그렇게 조슬린이 흔들어서 깨웁니다, 파커를. 이제 다음날 파커는 병원으로 출근을 하죠. 갔더니 병원 앞에 전기기술자랑 막 경찰이랑 막 다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간밤에 이 배관 파이프가 터져서 병원에서 홍수가 난 거야. 전기도 한 2시간 정도 정전이었었대요. 그리고 조가 탈출을 한 거예요. 파커가 간 거지 뭐. 파커가 꿈을 꾼 게 아니지. 파커가 자기가 한밤중에 가갖고 조 탈출시킨 거겠죠? 이게 조가 그를 조종한 건지 탈출을 시켜야 된다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조를 그렇게 탈출시킨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파커도 스스로 느꼈겠죠. 내가 그랬구나. 이 조가 없어진 뒤에 전 병원장이었던 토마스가 심장마비로 죽고요. 또 마사 조의 엄마는 자살을 합니다. 파커의 약혼녀 조슬린 있잖아요. 그녀가 웬 괴한한테 폭행을 무자비하게 당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심하게 입어요.
학업도 중단할 정도로 조슬린을 데리고 그 동네를 떠납니다. 어린이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병원을 차리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우리 병원을 찾는 아이들 중 일반적인 환자가 있는 반면 부모가 유산한 딸의 혼령이 자신에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감흥성 정신병에 걸려온 남자애도 있었다라고 글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거 읽자마자 마사가 임신했던 부분이 저는 확 떠올랐거든요. 이 책에서는 어떤 언급도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왠지 그 조의 집에서 발견된 두개골이 조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있었던 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이후에 파커는 이상하게 로즈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예 나눌 수가 없고요. 또 마사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두개골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두개골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괴물, 귀신 뭐 이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덮게 됐어요. 여기까지 소설 그 환자였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책 가지고 올게요.